어떻게 보면 광역청뿐만 아니라 이제 광역교통 문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데, 사실 어떻게 보면 서울시가 그 중심에 있다 보니까 약간은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경우도 많았고, 그러다 보니까 뭐 좀 비협조적인 거 아니냐, 뭐 이런 의견들도 많이 있고 했었습니다. 그래서 수도권 교통 문제가 그 서울을 중심으로 봤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고,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내지는 이제 서울시가 취해야 될 어떤 스탠스,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뭐 아시다시피 수도권 인구 2,500만에 통행량 3,300만 통행 하루에, 그리고 뭐 종사자 수 1,000만 명, 뭐 대단히 큰 도시이죠. 어떻게 보면 서울시 경계, 인천시 경계라는 게 의미가 없는 그런 이제 하루 어떤 동일 경제권 내 그 대도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. 그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교통 문제는 되게 심각한 상황입니다. 먼저 탈서울로 사실 서울시가 점점 요새 목소리의 크기를 잃어가고 있죠. 그 경기도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2014년을 기점으로 해서 해마다 1.5%씩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. 가장 큰 이 탈서울의 주요 이유가 38%가 주택 문제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2014년 기준, 지금은 뭐 더 커졌을 것 같지만 시가와 지역이 거의 지금 연담화 형태를 보고 있습니다. 특히 그 서울의 수도권의 그 서부 지역, 서남부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는 어떻게 보면 뭐 이게 시 경계가 있다, 그린벨트가 있다라고 보기가 어려울 정도의 그 개발 밀도를 보이고 있습니다. 그 수도권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 중에 2점 몇 명, 그러니까 10명 중에 2명 이상은 서울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. 특히 그 일산, 고양 그쪽 축에 계신 분들은 10명 중에 3명 이상이 서울로 출근을 하고 계시고요. 구리 쪽은 더 많고요. 성남 쪽에서는 18% 정도의 사람들만 출근을 하고 있지만 이 양이 그 퍼센티지죠. 이 퍼센티지가 상당히 많습니다. 그러니까 저 인천, 부천 축, 성남 축, 고양 축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그 유입 내지는 그 통행자 수가 거의 한 3분의 1 정도 가량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통근권이 예전에는 서울 인근에서 지금은 거의 화성, 동탄, 그 파주까지 지금 더 확장된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. 2020년에는 지금보다 1.5% 정도 증가한 820만 정도 통행이 광역 통행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즉 광역 통행이라 하면 이제 서울 시계를, 인천 시계를 넘나드는 그런 통행을 말하고요. 다행히도 그 승용차 통행은 더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그 이유가 이제 GTX라든가 그러니까 급행 도시철도, 그리고 지속적인 광역버스 노선의 신설로 인해서 대중교통으로 더 증가될 거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으나, 글쎄요, 대중교통이 편해서 그쪽으로 이전되는 것보다는 그 교통 체증이 심하고 어떻게 보면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쪽으로 간다고 어떻게 보면 좀 내모는 그런 형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광역도로 지금 뭐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면은 되게 이 도로가 많은 것 같아 보이는데, 빨간 거 뭐 파란 거 다 해가지고 되게 많아 보이는데 사실 저거 가지고는 뭐 택도 없는 지금 상황입니다. 지금 그러다 보니까 모든 축에서 들어오고 있는 광역도로는 거의 다 특히 출근 시간대 그 극심한 정체를 겪고 있고요. 특히 서울시 경계에 인접하면서 다다르면서부터 그 속도는 점점 더 떨어지는 그런 그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. 그러면 이건 이제 서울시 내부인데요. 서울시 내부 사실 좀 믿기지 않는 숫자입니다. 서울시 평균 속도가 24.2km/h라는 게 믿기지 않는 숫자인데, 저 숫자는 종일이고요. 그리고 도시고속도로까지 다 포함한 거기 때문에 도심의 그 속도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오후 시간대에는 뭐 한 16km, 17km 정도. 사실 저것도 운전하시다가 정체를 겪게 되면 믿기지 않는 숫자이긴 하죠. 그러니까 평균에 어떻게 보면 오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어쨌거나 지금 현재 서울시 내부의 도로교통 상황은 매우 혼잡한 상황입니다. 서울시계뿐만이 아니고요. 그럼 대중교통은 그러면 좀 나은가 보면, 대중교통이 이제 그 혼잡 정도를 저희가 볼 때 150%를 국토부에서 지금 그 목표 내지는 권장하고 있는 상황인데, 150%는 백팩을 메고 있지 않는 한 그렇게 뭐 기분 나쁠 정도의 부딪힘은 없는 그런 상황인데, 200% 정도가 되면
정류장에서 자기가 내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. 그런데 지금 이제 서울시의 교통 상황을 보면 2호선이라든가 9호선 급행 노선 같은 경우 특히 뭐 7호선, 4호선 이런 데는 이미 150%를 넘는 그런 구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. 이제 저걸 왜 말씀드리냐 하면 이미 서울시 내부에 있는 도시철도도 거의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광역철도를 아무리 잘 놔준다고 한들 과연 그걸 다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. 이제 사실 이 문제도 같이 고민이 돼야 되기 때문에 광역청이든 어떤 별개의 그 어떤 그 수도권 가버넌스든 이런 걸 총체적으로 같이 고민을 할 그런 어떤 조직 체계, 어떤 절차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걸 또 말씀을 드리고요. BRT도 사실은 매우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실상을 들여다보면 현재 표정 속도가 30km 정도 됩니다. 그러니까 30km라 하면은 수도권 도시철도의 표정 속도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. 수도권 도시철도가 32km 정도 그 표정 속도가 나오는데 그 노면에서 라이트 오브 웨이를 따로 확보를 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속도 30km 정도밖에 지금 못 내는 상황이고 특히 혼잡도가 100%를 상회하는 노선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게 지금 문제점으로 지적이 될 수 있겠습니다. 즉, 근데 저거는 뭐 버스를 더 투입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닌 거거든요. 그 말씀을 드리자면 버스 전용 차로가 사실 이미 용량이 초과가 됐습니다. 그 뭐 외국에서 흔히 가이드라인이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은 보통 60대에서 90대 정도를 적정 용량이라고 얘기를 해요. 즉 쾌적한 빠른 그 운영을 위해서는 100대 이하로 운영을 하라라고 하고 있으나 지금 강남대로 같은 경우 평균 170대 정도고요. 특히 일부 구간에서는 200대가 넘는 구간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거의 서울에 있는 모든 버스 전용 차로가 그 용량을 거의 초과하거나 다다른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다 지금 버스를 더 넣어서 서비스 수준을 혼잡도를 낮출 수 있다라는 거는 지금 좀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다고 해서 버스 전용 차로를 더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이것도 매우 큰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고 이것 때문에 사실 서울시하고 경기도가 상당한 갈등을 겪고 있는 그런 파트이기도 합니다. 그러니까 결국은 양보와 어떤 뭐 협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건데 이걸 할 수 있는 어떤 중재할 수 있는 걸 지금 이제 수도권 교통본부에서 하고 있는데 그 역할이 이제 좀 더 강력한 권한 내지는 예산권을 갖고 있는 그런 좀 더 강력한 어떤 절차와 기구가 필요하다라는 걸 이걸 통해서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. 요거는 저희가 광역교통 시행계획을 진행을 하면서 한번 본 건데요. 사람들은 왜 그런 광역에서는 버스를 서울시 내부에서는 23%의 사람들만이 승용차를 가지고 다니는데 광역 통행으로 나가면 43%에서 45% 정도가 축별로 다르긴 하지만 승용차를 이용을 합니다. 물론 그중에 대부분이 나홀로 차량이죠. 왜 그럴까를 보면 요 빨간색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1시간에 갈 수 있는 시청과 여의도와 강남역을 기준으로 해서입니다. 빨간색이. 근데 이 초록색은 승용차로 갈 수 있는 데입니다. 그러니까 1시간 내에서도 상당히 비교가 되고 2시간으로 놓고 보면 뭐 이건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차이를 보입니다. 즉 아무리 아무리 돈이 들고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? 뭐 주차하기 힘들어도 차를 가지고 다니는 게 훨씬 나은 상황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. 그나마 대중교통이 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과천 쪽하고 성남 쪽인데요. 저쪽은 중앙버스 전용 차로가 경부고속도로에 놔져 있죠. 그리고 4호선, 안산선 이제 급행 버스 철도가 있죠. 이렇게 철도 서비스와 그 BRT 서비스가 매우 잘 돼 있는 노선 그 축을 제외하고는 항상 승용차가 그러니까 대중교통에 대해서 훨씬 더 강력한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저희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라라고 말씀드리기가 사실은 불편한 그런 상황입니다. 그러면은 서울시에서는 그럼 이제 광역교통 문제를 어떻게 지금 접근하고 있는가를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몇 년 전에 만든 이제 서울시 2030 도시계획에 이제 이런 말이 등장을 하죠. 7광역 중심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.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서울은 3개 도심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관문도시라고 저희가 말을 합니다. 즉 광역의 배후 도시로 그 7개 광역 중심을 지정을 합니다. 그래서 이 지역을
광역교통과 연결된 교통 결절점으로 육성하고 또 어떻게 보면 지역의 중심으로 육성하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. 수도권 광역도로 계획을 보면은요, 엄청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, 서울시에 국한해서 보시면은 서울시 경계를 살짝 넘나드는 아주 단거리 노선 몇 개 정도만 사실은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. 주로 기존 도로의 연장이나 확장 계획 위주로 되어 있죠. 즉, 더 이상 이렇게 대규모 광폭 간선도로급의 광역도로를 놓기에는 이미 재원이라든가 가용 토지가 이미 없다는 거죠. 그리고 지하도로라든가 뭐 다른 수단으로 들어와도 내부에 있는 간선도로가 그걸 수용을 할 수 있는 그 한계를 이미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광역도로를 가지고 서울시 내지는 수도권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은 거의 이미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수도권 철도는 지금 현재 그래도 계획이 많이 되어 있고 그나마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파트라고 생각합니다. GTX ABC 노선 또 앞으로 계속 들어올 거고 신안산선서부터 신분당선 뭐 많은 것들이 지금 그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광역 철도들이 조기 집행이 돼서 다 완결이 된다 그러면 서울의 아까 말씀드린 3개 도심과 7개 광역 거점을 기반으로 한 어떻게 보면 진짜 실생활 내지는 통근자들이 도시철도를 중심으로 해서 통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BRT는 지금 꾸준히 지금 그 확충 계획이 있고요. 그 서울시 이제 BRT의 가장 큰 문제가 외곽에서 서울시 2호선 정도까지는 잘 오는데 그 안쪽에 들어가서 지금 연계가 안 되는 게 되게 큰 문제인데 서울시의 지금 내부에도 그 BRT 연결 계획들이 계속 많이 그 계획이 되어 있고 꾸준히 그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BRT도 어느 정도 망을 많이 갖출 거라고 하는데 도시철도에 비해서는 어떻게 보면 그 영향이 좀 적다, 한계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. 그래서 도시철도로 중심으로 가고 BRT는 그거의 보완 내지는 어떤 보충제 역할로서 그 진행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아까 뭐 정병국 의원님도 말씀을 드렸는데 1시간 반 도어 투 도어로 막 이렇게 걸린다는 게 사실 인비클 타임은 1시간 반에서 절반 정도밖에 안 돼요. 나머지는 대부분 환승, 보행, 대기 시간이거든요. 근데 환승이 사실은 우리가 옛날에 대중교통 잘 돼 있다고 서울시 그 버스 시스템 내지는 뭐 대중교통 시스템 좋다 하는데 그건 옛날에 교통수단이 없는데 이제 생겼기 때문에 좋은 거고 지금 정도 와서는 환승이 무척 좋아져야 되는데 환승이 서울시 내부 통행도 안 좋을 뿐만 아니라 광역 통행하고 내부 통행하고의 환승은 정말 거의 뭐 최악에 가까운 지금 상황입니다. 그래서 이거를 지금 현재 그 국토부에서 수립한 3차 광역교통 시행계획에서도 보면 약간 외곽 지역에서 몰아서 끌고 들어오는 형태의 이제 환승 체계를 구축을 지금 해놨고요. 서울시 내부에서는 이제 저희들이 좀 제안을 하는 건데 서울시 내부에서는 평면에서 환승할 수 있는 즉 광역버스와 도시철도가 평면에서 환승할 수 있는 그런 환승 시설들을 그 거점형과 내부 통행형으로 좀 나누어 가지고 많이 구축을 해서 그 광역 통행을 내부 통행으로 다이렉트리 흡수할 수 있는 그런 교통 체계를 꾸준히 만들어 가자라는 걸 좀 저희가 제안을 하고 있고요. 요거는 약간 그 이제 관리 체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이제 광역교통 시행계획을 시행을 하면서 봤더니 1차 광역교통 시행계획이 2006년도에 만들어지고 2차가 11년도, 3차가 이제 이번에 만들어졌는데 광역교통 시행계획이라는 게 광역 시설 중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 5년 동안에 사업할 것들을 추려내는 거거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66%, 47%만 사업이 됐어요. 그러니까 이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돈이 없어서라기보다는 협의 자체가 시작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어떤 광역, 어떤 가버넌스의 문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고요. 그리고 이제 교통 문제뿐만 아니라 이 환경 문제, 이게 미세먼지가 요새 이슈화 되다 보니까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.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일단 그 공장과
자동차로 어떻게 관리를 해보자. 근데 자동차를 관리하려 보면 서울시 따로, 경기도 따로, 인천시 따로 다 서로의 이 규정이 다르고 협의가 안 돼요. 아니 근데 차라는 게 서울에만 다니고 경기도만 다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아주 긴밀한 어떤 그 관계가 필요하고, 이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 문제, 주택 문제, 그린벨트 문제, 지자체가 서로 합의하고 봐야 될 문제가 되게 많고, 근데 지자체끼리만 합의해서 될 게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또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사안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포괄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 요새 저희 연구원에서 좀 분권 문제를 좀 그러니까 협치 문제를 좀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떤 분권형 대도시권 가버넌스 안에서 이 광역청이라는 걸 쳐다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좀 저희들이 좀 했고요. 그래서 이 관리 기구 내지는 어떤 그 역할 같은 건 저희가 좀 정의를 했는데, 여기서 보면은 교통뿐만 아니라 산업, 경제, 뭐 환경, 도시계획까지 한번 다 아우르는 그런 어떤 협치 체계를 구축해 보면 어떻겠느냐라는 측면에서 뭐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는 아까 그 모 박사님이 말씀하신 이제 광역교통위원회라는 그런 개념이 될 수도 있겠지만, 더 크게 다 모든 그 분야를 다 망라하는 거죠. 뭐 주택, 경제, 교통, 뭐 환경까지 해서 그 시장 단급의 그 위원회,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컨트롤 타워가 될 수 있겠죠. 그 의사결정 기구에서 그 의사를 결정하고 실무 기구를 통해서 집행 기구로 내려가는 이런 형태는 어떻겠느냐라는 걸 저희가 좀 제안을 하고요. 이제 그리고 이걸 특별법으로 그 근거해서 만든다 그러면 뭐 형태는 비슷하겠지만 구조 자체가 약간 달라지는, 즉 광역청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고 이제 집행 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을 해야 할 텐데,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약간 협의하는 내용을 교통에만 국한시키지 말고 아예 그 모든 계획 체계를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좀 크게 한번 그 시작을 해보는 건 어떻겠느냐라는 게 요새 저희 연구원과 서울시가 좀 같이 논의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. 예,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.